안녕하세요. 숨케어 한의원 원장 곽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폐기종,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겪는 순서대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증상이 있겠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면 거의 모든 분들이 인터넷으로 어떤 병인지 찾아볼 텐데요. 검색해서 찾아보는 내용 중에는 이 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병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면 치료는 어떤 게 있는지, 음식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환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강의 속에 다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증상이 있으면 폐기종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다 있는 분도 있고 몇 개만 있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만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숨이 찹니다. 호흡곤란이라고 표현하는 환자분도 계시는데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체중 감소, 피로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슴은 크고 넓은 경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남자들이 근육이 발달해서 가슴이 벌어지고 크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게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옛날에 술통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술통이. 응? 오늘 주제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이런 형태의 가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슴이 왜 이렇게 커지냐면요, 몸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고 폐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폐가 점점 팽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슴도 점점 팽창해져서 몸통이 커지는 거예요. 자, 방금 살펴본 증상으로 병원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하겠죠. 검사를 하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병의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보통 CT 사진이나 폐기능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주 심한 분들은 엑스레이만으로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엑스레이상 이 병이 의심되면 CT도 한번 찍어 봐야죠. 제가 CT 사진 보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이전에 올린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섬유증 강의 영상을 참고로 보시기를 바라고요. 겹치는 부분이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지 폐기종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이나 영상의학과에서 CT 사진을 찍어 보시면 됩니다. 증상과 진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기종이라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또는 COPD라고 진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찾아봅니다. 이게 어떤 병인지 검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병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폐기종은 한자입니다. 한자. 요즘은 한자가 익숙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글자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종에서 기는 공기를 말하는 겁니다. 종은 종량할 때 종입니다. 그리고 부종할 때도 이 글자를 사용합니다. 부종할 때의 종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은 부풀어 오른 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종은 공기 덩어리입니다. 공기 덩어리. 그러니까 폐에 공기 덩어리가 생겨 있는 게 폐기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폐는 공기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나가고 들어가는 순환을 하지 않고 계속 고여 있으면, 덩어리로 뭉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숨이 차게 됩니다. 이러한 병을 폐기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영어로 COPD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폐기종은 원래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폐기종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뭐 학술적인 시간이 아니니까 폐기종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도 부른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폐기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이렇게 섞어서 부를 수 있는데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흡연은 보통은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간접 흡연도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환경적 원인도 있는데 직업적으로 화학물질이나 먼지 같은 것을 자주 흡입하는 경우도 이 병이 생길 수 있고요. 폐 발육이 부진하게 되면서 이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어린 시절에 있었던 호흡기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릴 때 심하게 폐병을 앓았어도 성인이 되면 이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린 시절에 천식을 앓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길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AATT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인을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부터 치료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항생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항생제는 균 죽이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균이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균이 나쁜 활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폐를 망가뜨리고 있으면 이 균을 해결을 좀 해야겠죠.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병이 폐렴 그리고 결핵 같은 병들입니다. 이런 병들은 균이 유발했기 때문에 균만 죽이면 됩니다. 균만 죽이면 치료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병들은 한약이 항생제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약은 균 죽이는 개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균 죽이는 개념이 아니라 몸을 회복하는 개념입니다. 아, 그런데요, 보약이 아닙니다. 제가 처방해 드리는 약을 보약이라고 표현하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보약이 아닙니다. 치료의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회복하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한약은 균 죽이는 개념이 아니다. 균 죽이는 거는 항생제를 써야 한다. 그런가 하면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항생제는 균 죽이는 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균과 무관하게 생긴 병, 균 때문에 생긴 게 아닌 병들은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겠죠. 대표적인 게 오늘 주제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 같은 병들입니다. 이런 병들은 한약이 항생제와 다른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겠죠. 내가 폐기종이 있는데, 내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데 만약 폐렴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빨리 항생제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폐기종 자체는 균과 무관하다고 해도 폐렴은 균이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폐렴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복용해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흡연, 대기오염, 어린 시절에 있었던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이 원인이지 균이 발생 원인이 아닙니다. 지금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천식은 치료를 하면 폐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같은 병은요, 한 번 떨어진 폐 기능은 치료를 해도 좋아질 수 없다고 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치료 후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폐 기능 검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폐 기능 검사한 결과지를 한번 보시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한번 꺼내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쵸? 이런 결과지를 보시면 뭔가 복잡한 암호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요. 알고 보면 암호보다 쉽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요, 폐기능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 영어로 항목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보셔야 하냐면요. FEV1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표시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빨간색 네모 박스로 표시해 드린 거 보이시죠? 이거 위주로 숫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과지는 꼭 이렇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동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형태로 보이는 결과지를 보면 지금 이분은 결과지가 이렇게 보이죠. 뭔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능 결과지는 일단은 FEV1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에 드린 부분의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결과지를 보시면 실제로 FEV1 말고도 계속 밑으로 영어가 보이죠. 쭉쭉 내려가다 보면
제일 밑에는 DLCO 이런 것도 보이고 뭐 이런 항목들도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각각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항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FEV1입니다. 이런 항목들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FEV1이 낮으면 폐기능이 낮다. FEV1이 낮으면 폐기능이 낮은 겁니다. FEV1이 높으면 폐기능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FEV1이 낮은 사람이 치료 후에 FEV1이 상승했다, 올라갔다. 그러면 폐기능이 상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폐기능이 좋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FEV1이 상승했다는 것은 폐기능이 상승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폐기능 검사는 FEV1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 이야기 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영어가 좀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 쉽게 번역해서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제 설명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게 외국 논문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 논문을 요약해 드리면요. 52주 동안 1년이 48주 아닙니까? 그러면 52주는 1년 이상이 되는 기간인데 이 52주 동안 치료한 후에 FEV1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FEV1이 상승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다시 볼까요? FEV1이 상승했다는 것은 폐기능이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다시 돌아와서요. FEV1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최대 0.06리터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0.06리터 상승했다고 했는데요. 이 정도의 호전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논문에서 1년 정도 치료한 결과값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년이 길면 길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1년 동안의 상승이 이게 진정 폐기능이 상승했다고 할 수 있는지 1년보다 더 긴 기간의 치료 결과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좋아진 사례가 있다는 것을 외국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FEV1이 상승했다는 것은 폐기능이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방금 보신 논문에서 폐기능이 상승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외국 논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란셋이라는 잡지에 실린 논문인데 란셋은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잡지로 인정받기 때문에 여기에 실린 이 논문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문도 결론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요. 1년 이상 치료 후 FEV1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0.08리터 상승했다고 합니다. FEV1이 상승했다는 것은 폐기능이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방금 보신 논문에서도 폐기능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요, 의미 있는 상승은 0.1리터 이상 증가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논문들이 0.06 상승, 0.08 상승인데 0.1 이상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들에서 이야기하는 호전 정도로는 실제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폐기능 호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라도 좋아진 사례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FEV1이 상승했다는 것은 폐기능이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FEV1이 0.1리터 이상 상승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한 정도를 이걸 리터가 아니라 퍼센트로 변환해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퍼센트로 표현한 숫자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요. 10% 이상입니다. 10% 이상 상승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와 관련된 외국 논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논문도 역시 치료 후에 FEV1이 상승했다고 명확하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폐기능 개선에 훨씬 가까운 결과입니다. 치료받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기를 보면요. 0.9에서 0.11리터 정도 상승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의미 있는 상승은 0.1리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이 논문에서 발표한 치료 결과는 임상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자료들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 이렇게 진단받으면 절대 좋아질 수 없어. 꼭 이런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실제로 폐기능 검사를 어떻게 해서 가는지 지금부터 숨케어 한의원 이야기로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70대 남성분이 폐기종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폐기종 진단을 6년 전에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가래였습니다. 호흡곤란 어느 정도였냐면요. 평지를 좀 빠르게 걸으면 숨이 차고요. 계단은 3층 정도 오르면 그때부터는 숨이 차다고 합니다. 그 외 기침, 가래도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한테 담배를 몇 년 동안 피셨는지 여쭤봤죠. 하루에 한 갑 정도는 했다고 하십니다. 50년 동안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담배만 끊으면 좋아질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담배를 끊어도 좋아지는 게 없고 이런저런 치료를 해봤는데 호전이 안 되어서 치료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분의 폐기능 검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 드렸죠. 폐기능 검사는 FEV1을 주목하자. FEV1이 상승하면 폐기능이 상승하는 것이다.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만약 FEV1이 0.1리터 이상 또는 퍼센트로 환산해서 10% 이상 상승이 된다면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강의해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70대 남성분의 폐기능 검사 결과를 보시죠. 이게 내원 당시 저한테 가지고 오신 폐기능 검사 결과지입니다. 파란색 네모 박스에 이분의 나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71세라고. 그리고 FEV1 수치를 제가 빨간색 원으로 표시해 드렸죠. 한번 보세요. 빨간색 원을 보시면 1.37입니다. 여기서 단위는 리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숫자는요, 4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율로 환산한 겁니다. 비율로 환산하니 49%가 나왔습니다. 4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대학병원에서 검사하고 나서 폐기능이 49%라고 진단받고 오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폐기능이 49,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치료 후 검사 결과를 보면요, FEV1이 1.5리터입니다. 퍼센트로 환산하면 54%입니다. 그러면요, 이분은 이렇게 변화된 거죠. 폐기능이 1.37에서 1.50으로 0.13리터 증가한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FEV1이 상승하면 폐기능이 상승하는 것이다.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만약 이 수치가 0.1리터 이상 또는 퍼센트로 환산해서 10% 이상 상승이 된다면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강의 드렸는데요. 0.1리터 이상 상승하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폐기능이 0.13리터 상승했으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보통 어떻게 보냐면요. 폐기종, 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으면요. FEV1은 그러니까 폐기능은 매년 0.06리터 정도 감소한다고 봅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더 의미가 큰 것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외국 논문을 3개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처음 2개 논문들이 하나는 0.06리터 또 하나는 0.08리터 상승했을 때 고무적인 결과라고 논문을 발표했잖아요. 0.1이 안 되는 0.06 상승해도 논문으로 발표하는데 이 남성분의 0.13 상승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의미가 큰 변화인 것이죠. 근데요, 여기 보시면 폐기종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면 FEV1은 그러니까 폐기능은 매년 0.06리터 정도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아주 작은 이 숫자로 표현을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이걸 알기 쉽게 작은 컵으로 표현하면요, 이런 소주잔 같은 걸로 표현하면요, 이게 딱 0.06리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폐기종,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은 매년 소주잔으로 한 잔씩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지금 이분과 다릅니다. 담배를 수십 년 피운 이분과 다릅니다. 저는 담배를 피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병을 진단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성 폐성 폐질환으로 내원하신 70대 여성입니다. 이분의 증상은 이러했습니다.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 딱 하나니까 증상이 간단합니다. 호흡곤란 때문에 내원하셨습니다. 이분 표현으로는 만성 폐성 폐질환이라고 진단받은 게 6년 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숨 쉬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분의 폐기능 검사 결과를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해 드렸죠. 폐기능 검사는 FEV1을 주목하자. FEV1이 상승하면 폐기능이 좋아지는 거다. 그럼 이분의 FEV1 수치가 어떤지를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이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내원 당시 저한테 가지고 오신 폐기능 검사 결과지입니다. 글자가 작은데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해서 FEV1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FEV1이 이분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얼마냐면요. 제가 빨간색 원으로 표시해 드린 숫자 보이시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요, FEV1이 0.98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숫자는요, 5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비율로 환산한 겁니다. 비율로 환산하니 50%가 나왔는데요. 50%는 상당히 낮은 겁니다. 이분이 폐기능이 상당히 낮습니다. 보통 폐기능 검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설명을 들을 때 얼마 나왔어요? 이렇게 할 때 그 얼마가 이분은 50입니다. 이분의 증상은 호흡곤란. 증상은 호흡곤란 딱 하나라고 했는데 증상은 간단한데 폐기능 검사를 제가 보니까 일상생활이 엄청 힘든 분인 거죠. 이거는요, 환자가 되지 않고는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이 검사한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힘들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저도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인 환자 본인처럼 100% 느끼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이분 폐기능이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70대 남성분은 50년 동안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도 예상을 했겠지만 이 여성분은 담배를 핀 적이 없거든요. 자, 이번에는 한약 치료 이후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병원의 검사 결과지입니다. 역시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요. 확대해서 한번 보면요. FEV1이 1.21L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시 보면요. 0.98이 1.21로 바뀌었습니다. 0.98이 1.21로 0.23이나 증가했습니다. 0.1 이상 상승은 굉장한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복습하면요. 0.1L 이상 또는 10% 이상의 상승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분이 치료 후에 0.23이나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참고로 이분은요. 이 정도만 되었는데도 본인 표현으로는 이제 호흡 불편한 게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정상인과 거의 동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나이가 70대인데 말입니다. 70대인데도 폐기능이 상승할 수 있네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FEV1이 뭐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이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 적어드렸죠. 숨을 내쉴 때 처음 1초 동안, 숨을 내쉴 때 첫 1초 동안 나오는 공기의 양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요, 중증도를 반영합니다. 중증도. 다시 말하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병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폐기종,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이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하면요, 이 수치를 눈여겨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록할 때도 이 수치를 위주로 기록합니다. 주로 퍼센트를 위주로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재밌게 보셨으면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폐기능 검사를 했습니다. FEV1은 어떤지 대략 느낌이 오는데 결과지를 보면 그 이외에도 항목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70대 여성분의 폐기능 검사 결과지인데요. 여기 항목들 중에서 영어로 TLC라는 항목이 있어요.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TLC라는 항목을 보면 이분이 3.73L이고 퍼센트로는 92%입니다. 그러면 TLC는 어떤 거냐? TLC는요, 내가 최대한 공기를 들이마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폐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총량을 뜻합니다. 폐의 용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TLC가 높다는 것은 폐 안에 공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최대한 공기를 들이마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폐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총량. 그러면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TLC,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숨을 들이마셨을 때 폐 안에 있는 이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TLC가 높다는 것은 내가 숨을 들이마셨을 때 폐 안에 공기를 많이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폐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폐가 크니까 공기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폐는 TLC가 높을수록, 다시 말해서 용적이 높을수록 좋다. O, X? 폐 안에 공기를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TLC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닙니다. TLC가 높은 거는요, 폐의 용적이 크다는 건데 실제로 폐가 건강해서 큰 것이 아니라 폐가 손상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 공기를 내보내지 못하다 보니 팽창이 되어 있는, 바꾸어 말하면 폐가 힘없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힘없이 과팽창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팽창이 과도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의 용적이 크면 배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강의 처음에 제가 폐기종 단어를 설명드리면서 폐기종 할 때의 종은 부풀어 오른 덩어리라고 표현드렸는데요. 부풀어 올랐다는 게 이게 과팽창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요, 심장도 말입니다. 심장이 크다고 펌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커지면요, 오히려 심장 박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TLC가 높은 사람은요, 호흡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폐도 적당히 크기를 유지해야지 너무 크면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TLC가 높으면, 다시 말해 폐의 용적이 커지면요, 오히려 운동 능력이 저하됩니다. 운동선수도 폐의 용적이 높지 않습니다. 다시 이 환자분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분 TLC가 3.73L네요. 퍼센트로는 92%입니다. 한약 치료 후에는 TLC가 3.47입니다. 86%입니다. TLC가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요, 쓸데없는 팽창, 그러니까 폐의 과도한 팽창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TLC 감소는요, 폐기종 환자에서 치료 후 가장 좋은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폐기종이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TLC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저한테 내원하신 70대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의 증상은 이러했습니다. 호흡곤란이었죠. 호흡곤란 딱 하나입니다. 증상은 간단하지만 병은 간단한 병이 아니었죠. 다행히 이분은 호흡하는 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되어서 치료가 종료되었습니다. 폐기능 검사 결과지를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드린 항목 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이 보이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70대 남성 폐기종 환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70대 남성분이 저한테 오셨는데 이분도 증상은 간단합니다. 호흡곤란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호흡곤란이 많이 심합니다.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불 갤 때도 숨이 찬다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검사 결과지를 보면요, 참고로 이분은요, 증상 들어보지 않고 검사 결과지만 봐도 엄청 심한 중증 폐기종입니다. 이분의 나이를 제가 파란색 네모 박스로 표시했습니다. 71세 위에 보이시죠? 그리고 검사 연도가 2023년인데 오른쪽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렸죠. 지금까지 우리가 폐기능 검사 결과지를 보는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분의 폐기능 검사 결과지는 조금 익숙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강의해드린 FEV1을 먼저 봅시다. 어떻습니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0.80리터입니다. 0.8. 퍼센트로 환산하니까 30%가 나왔네요. 30입니다. 어쩌죠? 이렇게 낮아서. 그러니까 이분은 병원에서 검사하고 나면 폐기능이 30이라고 듣는 분입니다. 참고로 폐기능 30은요, 중증도로 표현하면 골드4입니다. 골드4. 골드4는 심한 단계 중에서도 가장 심한 단계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폐기능 검사 결과만 봐도 얼마나 숨이 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심한 단계니까. 이분이 왜 저한테 오셨냐면요, 흡입기를 수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약 치료 1년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폐기능이 이렇게 나왔네요. 보이세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1년이 지났으니 연령은 이제 72세가 되었고요. FEV1은 1.08입니다. 퍼센트로 환산하니까 41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치료 후에 0.82, 1.08로 0.28이나 증가했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때 0.1 이상 또는 10% 이상의 상승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분이 치료 후에 0.28이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로는 11% 증가했네요. 그리고 30%는 폐기능 30은 골드4라고 했는데요. 41%는 골드3입니다. 골드4에서 골드3로 단계가 상승했습니다. 놀라운 결과 아닌가요? 치료의 의미는요, 단수나 숫자 변화 이상입니다. 호흡곤란 감소, 운동 능력의 향상, 입원 위험의 감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분이 그러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김에 이분은 초정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게 치료 전 검사 결과지인데요. 아래쪽을 보시면 빨간 네모 박스로 표시한 부분 보이시는지요? 영어로 RB, TLC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RB, TLC는요, 폐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팽창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폐는 적당히 크기를 유지해야지 너무 커지면 호흡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의 RBTLC는 41이 나왔습니다. 치료 전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는 42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41이나 42나 그게 그거죠.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요. 폐포 파괴로 인한 과팽창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팽창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폐포 파괴로 인한. 쉽게 말씀드리면 폐기종의 진행이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폐기종은 시간이 지나면요, 이 RBTLC가 거의 항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지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폐기종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RBTLC라는 수치는 거의 항상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운동하면 가슴이 꽉 찬다고 표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들이마시는 숨이 짧다는 분, 숨을 들이마시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체력이 떨어졌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수치가 좋지 않은, 다시 표현하면 이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변화가 없다는 게 굉장히 좋은 현상인 거죠. 다른 수치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일 밑에 제가 빨간색 네모 박스 친 거 보이세요? 영어로 DLCO라고 되어 있죠. DLCO는요, 폐의 산소 전달 능력을 뜻합니다. 폐의 산소 전달 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산소를 혈관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DLCO는 이거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산소를 얼마나 잘 공급하는지를. 그리고요, 폐기종,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병이 있는 분은 DLCO는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71세 남성분은 DLCO가 지금 보니까 71이죠. 치료하기 전에. 밑에 제가 표시해 드렸죠. 치료 후에는 76입니다. 맨아래를 보시면요. 76입니다. DLCO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요. 폐포의 구조적 파괴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폐에서 산소를 전달하는 모세혈관의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표까지 좋아진 거는요, 꽤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이라는 표현은요, 제가 이렇게 이 기쁜 감정을 억눌러서 표현한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논문 같은 걸 쓰지 않는 의사라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자, 이분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기도 기능이 좋아졌고요, 과팽창은 진행을 멈췄고요, 그리고 산소 전달 능력도 좋아졌습니다. 이러면 된 거 아닌가요? 폐 기능은 좋아질 수 없는가? 이거 답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 이 70대 폐기종 환자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요. 이분은 호흡곤란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갤 때도 숨이 찬다고 하셨었는데요. 지금은요, 등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좋아졌네요. 그런데 이 좋아졌다는 흐름을 판단하기에 이 1년은 좀 짧은 기간이 아닌가요? 1년 좋아진 걸 가지고 이분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흐르고 난 뒤에 검사 결과입니다. 처음에 이분 나이가 71세였는데 지금은 73세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2년 후입니다. 결과지가 좀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결과지 모습만 이렇지 실제로는 병원은 동일한 병원입니다. 자, FEV1은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이번에는 47%입니다. 47. 그러면요. 이분은 지금 폐 기능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죠. 한약 치료 전에는 30, 치료 1년 후에는 41, 치료 2년 후에는 47. 폐 기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70대인 분이. 70대인 분이 폐 기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되물어보고 싶네요. 폐기종은요, 매년 폐 기능이, 그러니까 FEV1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요, 이렇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원장님,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을 해서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COPD 환자는요, 폐 기능은 매년 감소합니다. 매년 60ml 정도 감소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인 COPD 환자가 그렇고요. 이분 같은 중증 폐 기능 환자는요, 연구를 보면 소주잔으로 2잔씩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주잔으로 2잔 정도씩 폐 기능이 감소합니다. 여기 적어 드린 거 보시면 골드 기준에서도 운동으로 폐 기능 개선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드가 뭐냐면요, 전 세계 의사들이 이 질환을 연구한 자료입니다. 이 질환이 있는 전 세계 환자 중에서 운동 안 해본 사람이 없겠습니까? 운동으로도 개선은 없습니다. 2번은 무슨 말이냐면요, 운동은 근육의 효율을 개선은 해도 기도의 기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면요, 공기를 부세요. 힘있게 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들이마시라고 하진 않아요. 공기 들이마시는 걸로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강하고 빠르게 부세요. 힘있게 부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쉬 쉴 때의 기도 흐름으로 폐 기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운동한다고 이게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요, 운동해서 좋아질 병 같으면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오늘 제가 이렇게 장시간 강의할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기준에서는요, 운동해서 좋아지는 거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 강의 처음에 진단 부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병의 진단은 CT 사진으로도 진단을 한다. 폐기능 검사도 필수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CT 사진은 언제 이야기해 주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T 사진으로 이 병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중년의 남성분이 호흡곤란, 기침, 가래로 저한테 오셨습니다. 이분은요, CT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환자분 폐의 CT 사진입니다. CT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요. CT 사진은 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예를 들어 폐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폐를 가로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는 겁니다. 200번 정도 자릅니다. 그래서 단면으로는 200장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본 거는 그런 단면 중에서 이제 하나인 거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보시는 게 건강한 사람 폐의 단면입니다. 폐 두 개가 이렇게 보여야 하는데, 방금 보신 환자분 다시 볼까요?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지금 폐 한쪽만 보고 있는데요. 뭔가 좀 다르죠? 어디가 다른지 제가 표시해 드리면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어떠냐면 다른 부분보다 유달리 검게 보입니다. 이게 폐기종입니다. 폐기종은요, 다른 부분보다 진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분 사진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서 한약 치료 후에 사진 모습이 좀 바뀌었습니다. 까맣게 진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폐기능 검사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의 폐기능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폐기능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FEV1을 보면요. 42%라고 되어 있다, 그죠? 45. 한약 치료 후에는 FEV1이 60으로 상승했네요. 지금 이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숨 차는 게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샤워할 때 숨 찬다고 하셨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죠? 샤워할 때 숨이 찬다는 게. 폐가 안 좋아지면 샤워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한약 치료한 이후에는 헬스장에서 가볍게 운동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침, 가래도 당연히 좋아졌고요. 자, 지금부터는 환자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약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진료할 때는요, 상담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할 텐데, 이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시고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 글들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면요. COPD 핵심 병리. 여기서 병리라는 게 뭐냐면요. 병이 왜 생기는지 메커니즘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요. 쉽게 표현하면 병에 대해서 풀어본다는 거죠. 이 병에 대해서 풀어보면요. 소기도에 염증 및 섬유화가 생기면서 기류가 제한된다. 기류가 제한된다. 그래서 FEV1이 감소한다. 파란색 글자. 그리고 그 밑에 줄 파란색 영어. 에어 트래핑이 발생하게 된다는 건데요. 기류 제한이라는 말과 에어 트래핑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폐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소기도의 염증과 섬유화 때문에.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한약이 NF 어쩌고 하는 경로를 억제하고 TNF 알파, IL6, 6, IL8, 8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면서 결국에는 화살표를 쭉쭉 따라가다 보니까 FEV1의 상승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FEV1 상승은 폐기능이 상승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연구가 다 되어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여기서요. NF 어쩌고 하는 것만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해 볼게요. 보이시죠? 빨간색 글자. 한약이 이런 경로를 억제한다고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연구를 보면요. 제가 위에 한글로 번역해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한약은 NF 어쩌고 하는 경로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구가 이미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을 잘 안 해서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서 NF 어쩌고 이렇게 제가 읽어 드렸는데 정확한 발음은 NF 카파 B입니다. 카파 B입니다. 카파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B는 DNA의 특정 결합 서열을 의미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요. 호흡기 질환에 대한 생리 활성 화합물의 치료 효과 및 분자 메커니즘, 전통의학 이론. 뭐 이런 연구 논문도 있는데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이 생리 활성 화합물은요. 한약을 말합니다. 이 논문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빨간색만 한번 볼게요. 한약이 NF 어쩌고 하는 경로, NF 카파 B라고 읽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경로를 억제하고 TNF 알파, IL6, IL8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면서 결국에는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FEV1이 상승하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FEV1 상승은 폐기능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한약은요, 산화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COPD,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기종 같은 병에서 산화 스트레스는 폐기능 감소와 병의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봅니다. 그런데 한약재의 유효 성분이 이런 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지금 영어로 뭐 ROS 감소, NRF2 활성화, 이것도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글자 보이시죠? NRF2 활성화가 항산화 효소를 증가시킨다. 이것만 지금 한번 기억하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다음 논문을 한번 보세요. 제목을 번역해서 위에 적어드렸습니다. 한약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모델에서 NRF2 경로 조절을 통해 기도염증을 완화합니다. 여기서 NRF2, 방금 제가 기억해 달라고 한 단어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쵸? 한약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NRF2 조절을 통해 기도염증을 완화합니다. NRF2 조절은요, 바꿔 말하면 항산화 효소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NRF2 활성화가 항산화 효소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항산화 효소 증가는 산화 스트레스 감소를 뜻합니다. COPD에서 산화 스트레스는 폐기능 감소와 병의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약은 산화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 의학 논문도 이런 식으로 이론과 실전을 결합하면 얼마든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하는 것보다 이런 거 보는 게 더 재밌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한약 유래 폴리페놀 연구의 최신 동향. 예를 들어서요, 이런 연구 논문도요, 한약이 어떤 식으로 폐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지, 폐의 구조와 기능을 한약이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살펴보는 논문들이죠. 그리고 한약은요, 점액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COPD 같은 폐기종 환자에서 점액 정체는요, 폐기능 감소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기서 MUC, OAC, 이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린 이 낯설고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COPD 환자에서 MUC, OAC 발현이 중증도 상승, 염증 증가, 그리고 폐기능 악화와 연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MUC, OAC 이 친구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UC, OAC 이 물질은 나쁜 거다. 예를 들어 이런 연구를 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는 MUC, OAC 발현이 증가한다.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연구가 되어 있죠. MUC, OAC 얘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한약이 이걸 억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논문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약은 담배 유발 COPD 모델에서 MUC, OAC 발현 억제 및 비활성화를 통해
점액과 분비를 개선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하여 연구된 논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COPD 폐기종 진단받고 난 뒤에 담배만 끊으면 진행이 멈추는지 물어보는 분도 계시죠. 이런 연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끊고 5년 후를 확인해 보니 담배를 계속 피는 경우보다 폐기능 저하되는 속도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더라. 진행이 멈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행의 속도가 감소한다는 거죠. 폐기능이 저하는 되는데 그 속도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금연 후에도 폐기종이 속도만 느려질 뿐이고 완전히 멈추질 않나? 실제 사례를 먼저 한번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있는 사진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2013년도 사진과 비교해서 2014년도 사진은 어떠세요? 아주 새까맣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 어느 쪽이 더 두드러지는지를 보면 2013년도보다 2014년이 더 두드러지게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병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사진의 환자는 담배를 끊었는데 금연 중인데도 말이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살펴보면요. 왜 그러냐면요. 금연 후에도 손상 반응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중에는 금연 후에도 서서히 진행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는 경우보다는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여기 적어드린 내용들이 금연 후에도 계속 진행하는 원인들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는 끊었지만 우리가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같은 걸 계속 마실 수 있는 거죠.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을 수도 있는 거고요. 2번은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폐의 대식세포나 중성구의 활성 상태가 지속되어서 조직 손상이 계속된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기억 효과 때문에 계속 진행합니다. 3번, 4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담배 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병이 생긴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참고로 전체 환자의 15에서 30%는요, 비흡연자입니다. 담배 안 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2번 실내 공기 오염은 어떤 거냐면요, 대표적인 게 요리할 때 연기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반복된 감염은요, 예를 들면 결핵이나 폐렴이나 비결핵 항상균 이런 겁니다. 4번의 자가면역 질환은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5번 직업적인 요인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용접이나 금속 가루를 마시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8번 보시면요, 천식을 장기간 앓게 되면 폐포가 과팽창하면서 탄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 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아도 이런 병이 올 수 있는 거죠. 강의만 계속하면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쉬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요, 저랑 조금 친해지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은 중국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상담하고 진료하는데도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네,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가르침을 주신 분은 사실은 한 명은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그런 분들을 주로 어떻게 접촉하냐면요. 먼저는 의학 서적으로 접합니다. 처음부터 소개로 만난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는 책을 통해서 먼저 접합니다. 책을 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책 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저 책 보면서 이제 책으로 치료의 세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책을 보다가 이분은 직접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만나서 한 수 배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배움을 요청했죠. 예를 들어 북경이나 상해 같은 곳은 한국에서 비행기 타면 이제 바로 갈 수 있는데 한국에서 비행기로 가지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중국 내에서 기차 타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는 이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사진에 보이는 건물이 다 병원인데요. 책 주인공은 이 병원에서 진료하는 분입니다. 이 병원이 한방병원인데요.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한방병원이 좀 큽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 크기를 이야기할 때 입원실에 병상이 몇 개인지 병상 개수로 이야기하거든요. 이 병원의 병상 수가 뭐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1800개 정도라고 합니다. 1800개면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서울대병원이 1760개라고 하니까 서울대병원 정도 된다고 봐도 됩니다. 한방병원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계셨던 분인데요. 이분을 제가 처음에 어떻게 접촉했냐면요. 먼저는 글을 써서 진료실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전에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중국에 있는 제 중국인 스승님한테 부탁을 좀 했죠. 이분 좀 소개해 달라고.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담소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진료실에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들어가서 진료하는 거 옆에서 직접 보면서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답장도 안 해줬던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를 밑에 있는 제자들이 더 싫어합니다. 본인들은 떨어져 앉아서 질문도 잘 못하면서 진료하는 거 보고만 있는데 처음 보는 외국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도 자기들 스승 바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이건 제가 중국 여기저기서 공부할 때 종종 겪었었거든요. 제자들한테서 이제 그런 인상을 받으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자리 뺏으려고 온 게 아니고 공부하러 온 거고, 혹시 그동안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있으면 다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대신 질문해 주겠다. 그랬더니 실제로 나중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아침 일찍 진료실에 제가 들어가면 제자들이 먼저 웃으면서 제 의자 세팅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소개를 좀 받아서 진료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건 진료실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당시에 이 책에 저한테 글을 적어 주셨는데 날짜를 제가 빨간색으로 네오박스를 한번 해보면요. 2015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2015년.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파란색 밑줄이 제 이름입니다. 제가 1화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만성폐성폐질환 폐기종 환자한테 이분이 처방을 하는데 말이죠. 폐암에 도움되는 한약재가 들어가게 처방을 구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이분은 폐암 환자가 아니라 COPD 만성폐성폐질환 환자인데 왜 암에 도움되는 약재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폐암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후로는 만성폐성폐질환 폐기종 환자를 보면 본능적으로 폐암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60대 남성 폐기종 환자가 저한테 오셨습니다. 증상은 숨참, 기침, 가래 이런데요. 움직이면 숨이 찬다고 하시는데 이미 숨 쉴 때 옆에서 쌕쌕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한약 치료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숨참, 기침, 가래 다 좋아지셨습니다. 저한테 2년 정도를 관리를 받으셨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6, 7년 만에 다시 연락이 오셨습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CT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분의 2018년도 사진입니다. 이때도 저한테 치료받을 당시인데요. 위에 날짜 보이시죠? 그 이후 7년 만에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빨간색 날짜 보이시죠? 똑같은 위치가 이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비교해서 보면요. 지금 화면에서 볼 때 왼쪽, 우리 눈에서 왼쪽에 보이는 폐가 좀 다르게 바뀌어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폐암입니다. 이분이 7년 사이에 폐암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사진 보고 제가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는데요. 폐암이 많이 진행된 걸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인 만성 폐성 폐질환 COPD 폐기종 환자는요, 방금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폐암을 좀 생각하고 처방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합병증으로 폐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요, COPD 폐기종이 있으면 폐암 발생 위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외국에서 연구한 건데요. 폐암 위험이 2배 내지는 4배 정도는 증가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COPD와 폐암을 연구한 건데요. 여기는 COPD 존재 시 폐암 위험이 6배 증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자료는 너무 많습니다. 몇 배 증가할 수 있는지, 4배인지 6배인지는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관된 거는 폐암 위험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폐기종 환자가 담배까지 피잖아요. 그러면 폐암 발생 위험이 10배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담배와 무관하게 왜 이 병이 있으면 폐암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연구한 자료들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폐기종 자체가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게 암 발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이미 언급해 드렸는데, 염증은 언제 언급해 드렸냐면요, 이거 한약 치료 원리 설명하면서 폐기종의 핵심 병리에서 소기도의 염증 어쩌고 하면서 말씀드렸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염증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밑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영어 TNF-알파, IL-6, IL-8 이것도 염증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이미 제가 오늘 다 언급해 드렸습니다. 폐기종 자체가 만성 염증, 산화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는데 이게 암 발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 여기 보시면 산화 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산화 스트레스도 언급해 드렸거든요. 이거 언제 언급해 드렸냐면요, 이것도 역시 한약 치료 원리 설명하면서 한약은 산화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폐기종 자체가 원래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근데 이게 암 발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요, DNA 손상이 축적됩니다. 그러면서 폐암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요, 세포 변이가 유발됩니다. 그러면서 폐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아도 폐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COPD 환자가 담배까지 피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암 발생 위험이 10배까지 올라갑니다. 합병증으로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병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성 폐성 폐질환 COPD 폐기종 환자는요,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호흡기계 쪽으로는 폐암 이외에도 기흉, 폐렴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흉이 뭐냐면 폐기종이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폐보다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폐가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가 담고 있는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오겠죠. 그게 기흉입니다. 두 번째, 심혈관계 쪽으로도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악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폐가 안 좋다 보니까 몸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전신적 영향에서 체중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COPD 환자에서 체중 감소는요, 단순하게 식사량 감소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COPD 환자는요, 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상인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3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심한 만성 폐성 폐질환 환자는요, 씹고 삼키는 동작에도 호흡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식사 중에 숨이 차서 식사를 중단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밖에 안 먹는데도 배가 부르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폐기종 있는 분들은 폐가 과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폐 아래에 있는 위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체중 감소 옆에 근육 위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중 감소와 근육 위축을 묶어서 제가 설명드리면요, 숨이 차니까 어때요? 활동량이 줄겠죠. 그러면 근육의 사용량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근육의 사용량이.
근육의 사용량이 감소하면 근육의 양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근육 위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만큼 체중도 감소하겠죠. 그리고요, 근육량이 점점 감소하게 되면요, 더 숨차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도 잘 받아야 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음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만성 폐성 폐질환 환자인데, 폐기종 환자인데 음식은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기억해야 할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은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흰쌀밥, 면, 빵 이런 거죠.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건데 밥을 많이 먹어야지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지금부터 제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COPD 환자에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린 게 제목입니다. 이런 쪽 연구를 보면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COPD 환자를 대상으로 고탄수화물 식사와 고지방 식사를 비교해 보니, 고탄수화물이 무슨 뜻이냐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산소 소비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생성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되어야죠. 무슨 말이냐면요, 산소는 소비가 아니라 생성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야죠. 근데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산소는 소비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는 생성이 증가하더라. 이산화탄소 생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호흡이 더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산소는 생성이 증가하고 이산화탄소는 소비가 증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호흡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적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지방 식사는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2번째, 지방과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자, 이런 논문을 보면요, 또 다른 논문이에요. 탄수화물은 적게, 그리고 지방은 많은 이런 식단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 실제로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도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왜 탄수화물과 지방이 이렇게 차이 나는지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RQ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내용이 많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관심을 잘 안 가진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산소 소비량 분의 이산화탄소 생성량입니다. 산소 소비량 분의 이산화탄소 생성량. 어려운 내용 같은데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요, 산소를 1 사용할 때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만들어내는가를 RQ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RQ가 낮을수록 이산화탄소를 적게 만든다. RQ가 낮을수록 이산화탄소를 적게 만든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만들면 호흡에는 더 유리하게 적용하겠죠. 그러니까 RQ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RQ는 낮을수록 좋다. 근데 탄수화물은 이게 1이고 단백질은 0.8이고 지방은 0.7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대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듭니다. 우리 몸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호흡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드는 이 탄수화물이 좋지 않은 겁니다. 단백질은 그 중간이고 지방은 좋은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게 먹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2번째는 지방과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올리브유, 아보카도, 들기름 이런 게 좋은 지방이죠. 단백질은 밑에 적어드린 음식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억해야 할 3번째는요,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요, 위장이 횡격막을 압박해서 호흡을 악화시킵니다. 하루 3끼 드시는 것보다 동일한 양을 나누어서 하루 6끼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기억해야 할 4번째. 4번째는 장을 자극하지 않는 겁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한의학 이론에 폐대장상통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이 서로 상, 통이 통하다 할 때 통이죠. 그러니까 상통은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폐와 대장은 서로 통해 있다.
장이 편해야 폐가 부담을 덜 받는다는 뜻인데요. 뚱딴지 같은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폐하고 대장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죠? 요즘 연구를 보면 gut lung axis라는 게 있어요. gut은 장이란 뜻이고요. lung은 폐라는 뜻입니다. axis는 축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gut lung axis는 장과 폐가 하나의 축으로 작동한다는 건데요. 이거 요즘 연구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말이죠. 장이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쪽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죠. 왜냐면 폐가 안 좋으니까 폐만 생각하지 다른 쪽은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요, 이런 연구 논문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제목을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해 드렸는데요. 제목만 제가 따로 번역해 볼게요. COPD에서 장, 폐 축의 역할, 발병 기전, 면역 반응 및 전약적 치료입니다. 여기 연구를 보면요. COPD 환자에서 장의 불균형이 폐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장과 폐의 관계가 COPD 병태 생리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이 논문도 제목을 제가 빨간 네모 박스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제목에서는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린 이게 핵심입니다. 밑에 제가 번역해 드렸죠. 장내 미생물군이 COPD의 발병 기전을 어떻게 한다? 조절한다.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가 하면 말이죠. 자, 이 연구는요, 장이 COPD 악화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연관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의학 이론에 폐, 대장, 상통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폐와 대장은 서로 통해 있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장이 편해야 폐가 부담을 덜 받는다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거들렁 엑시스랑 똑같은 말 아닌가요? 폐, 대장, 상통이라고 표현하든 거들렁 엑시스라고 표현하든 단어만 다른 거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옛날 사람들이 지식은 지금보다 한참 낮을지 모르겠지만 지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COPD 폐기종 환자가 오시면요. 저는 호흡기 쪽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변 상태는 어떤지, 위장 상태는 어떤지, 심지어는 수면이나 땀 이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부분도 확인하거든요. 이게 같이 좋아지게 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하고 진찰할 때도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배도 만져봅니다. 한의학에서는 복진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과 단백질은 충분히,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는다. 그리고 장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다음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이 질문하는 분들이 한 번씩 계십니다. 원장님, 커피는 마셔도 되나요? 제가 오늘은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연구는요, 미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요, 커피나 카페인이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연구도 있냐면요. 지금 보시는 연구에서는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커피는 연관이 없으니 괜찮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여드린 이 연구와 상반된 결과인데요. 제가 더 많은 이 다른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추가로 검토해 보면 커피를 마시면 안 좋다는 확실한 결론은 없어 보입니다. 비록 이 미국 연구에서는 악화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커피는요, 판단 보류입니다. 제가 그동안 진료를 해보면요, 담배는 당연히 폐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담배 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은 잘 안 계십니다. 근데 술은 좀 마셔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발표한 이 논문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요, 색깔로 표시해드린 부분만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음주는 폐포 대식세포 기능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폐 상피 장벽의 완전성을 손상시켜 폐 면역을 손상시킵니다.
술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산화 스트레스는 오늘 몇 번 이야기가 나왔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합병증, 폐암 설명드릴 때 폐기종 자체가 만성염증, 산화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는데 이게 암 발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 여기서 산화 스트레스 나왔었죠. 그리고 한약은 산화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술을 마시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 면역을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안 좋다는 거죠. 오늘 제가 운동으로는 폐 기능이 상승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야기에 실망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운동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PD 환자인데, 폐기종 환자인데 운동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물어보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제목을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드렸는데요. 제목을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운동의 효과, 체계적 문헌 고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이 연구는요, 운동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연구를 조사한 겁니다. 총 5,170편, 5,000개 이상의 논문을 분석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문들을 분석한 논문이다 이건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강도 운동이 폐기능이나 호흡곤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더라. 그리고 전체를 사용하는 운동이 국소 운동보다 효과가 크더라. 무슨 말이냐면 운동이 도움된다 이거죠. 기억해야 할 운동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걷기 운동을 하면요, 폐, 심장, 하체 근육을 동시에 훈련하는 겁니다. 20-30분씩 일주일에 4-5번 정도 하시면 되는데 운동 강도는요, 약간 숨은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약간 숨은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 평지부터 시작해야죠. 만약에 숨이 차면 멈춰 서서 입술을 오므리고 편안하게 호흡을 한 1-2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입술을 오므리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내 자전거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무릎 같은 관절에도 부담도 적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호흡 조절을 연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20-30분씩 주 4-5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1번과 2번이 유산소 운동이라면 3번 근력 운동은 무산소 운동입니다. 3번 근력 운동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COPD 환자는 근육이 빨리 소실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 몸에서 근육이 많은 곳 위주로 운동하면 시간 대비 효율이 높아지겠죠. 제가 추천하는 부위는 엉덩이입니다. 엉덩이에 근육이 많죠.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에도 도움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령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령 운동은요, 무거운 무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500g 무게를 해도 됩니다. 대신 횟수를 좀 많이 가져가면 됩니다. 네 번째는 복식호흡입니다. 배로 숨을 쉬는 거죠. 호흡하는 건데 왜 운동 파트에서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호흡 운동이거든요. 호흡도 운동입니다. 복식호흡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 됩니다. 끝입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코로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입으로 내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 2초 동안 들이마셨다면 내쉬는 것을 4초 정도,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2초 정도 들이마셨다면 내쉬는 것을 4초 정도로 천천히. 그리고요,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중에 어지러움이나 흉통이나 숨참이 심해지면 즉시 휴식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운동을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요, COPD, 폐기종 이런 병이 심한 분들은 산소 포화도를 집에서 측정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하는데 산소 포화도를 보니까 88보다 아래다, 88 이하로 보이면요,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방금 제가 운동 설명드릴 때 말이죠,
만약에 숨이 차면 멈춰서서 입술을 오므리고 뭐라고요? 입술을 오므리고 1, 2분 정도 호흡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COPD, 만성폐성 폐질환, 폐기종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요. 숨이 갑자기 찰 때는 입술을 오므리고 숨을 내쉬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내쉴 때 입술을 오므리게 되면요. 먼저 호흡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흡의 깊이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번 호흡할 때 내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숨을 조금이라도 덜 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적도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빨간색 네모 박스로 표시했는데요. 제목만 제가 번역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의 활용, 근거에 대한 체계적 검토.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런 게 연구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글을 보면요. 관련 연구 중에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요. 입술 오므리기 호흡에 대해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번역해 드렸죠. 이 과정은 역압을 발생시켜. 여기서 이 과정이라는 게 입술을 오므리고 호흡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입술을 오므리고 호흡을 하면 역압을 발생시켜서 소량의 양압, 호기말, 압을 생성합니다. 번역이 더 어렵네요. 번역이 더 어렵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죠?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양압, 양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양압이 있으면 음압도 있겠죠. 그래서 양압, 음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기는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음압은요, 주변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호흡은 음압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상 호흡을 음압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주사기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주사기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주사기 속에 압력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주사기 속으로 물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음압호흡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호흡이 이런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양압은요, 반대입니다. 반대. 주변보다 압력이 높은 상태를 양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줘서 밀어넣는 거랑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풍선 부는 거, 이런 거는 양압입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로 호흡하는 것도 외부에서 공기를 넣어주는 거라서 역시 양압호흡입니다. 요지는요, 빨간색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호흡은 음압호흡이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입술을 오므리고 호흡을 하면 역압을 발생시킨다고 했는데 정상 호흡이 음압이라고 했으니까 역압은 뭐겠습니까? 음압이 아니라 그 반대인 양압입니다. 양압. 그러니까 이 글은 무슨 뜻이냐면 입술을 오므리고 숨을 내쉬면 역압인 양압이 생성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환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이 있는 분들은요, 폐의 탄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숨을 내쉴 때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지나가는 숨길이, 특히 아주 가는 숨길이 쉽게 찌그러집니다. 이걸 영어로 컬랩스라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숨길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숨이 잘 나가지를 못하고 공기가 갇히게 됩니다. 갇혀 있게 돼요. 이거를 트래핑이라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 설명을 듣고 밑에 빨간색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숨을 내쉴 때 기도가 좁아지면서 기도 저항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나가야 할 이산화탄소가 나가지 못하고 기도에 갇히게 된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양압을 살짝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들어왔으니까 찌그러진 게 살짝 펴지는 거죠. 그래서 입술 오므리기의 장점 네 번째는 약하게 양압을 만들어서 기도가 찌그러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 설명도 어렵게 느껴지시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술 오므리기는 내쉬는 숨을 보조하는 기법이다. 내쉬는 숨을 도와주는 방법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여기까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면요. 입술 오므리기를 하면 호흡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입술을 이렇게 오므리면서 호흡하는 걸 계속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제가 입술 오므리기 호흡에 대해서 연구한 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여드린 내용들, 그리고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외에 다른 이론적 연구 결과들을요, 제가 요약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입술 오므리기는 항상 하는 게 아닙니다. 숨이 갑자기 찰 때, 예를 들어서 꼭 운동이 아니라도 계단 오르거나 걷고 있는데 숨이 갑자기 찬다.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긴장할 때나 기침할 때 호흡이 빨라질 때 있죠.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항상 하면 안 되냐면요. 계속 입술을 이렇게 오므리고 호흡을 하면요. 자연스러운 호흡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연구에도 이게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걸 오래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호흡에 사용하는 근육들이 쉽게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숨이 갑자기 찰 때 1, 2분 정도로 짧게 숨 고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숨을 잠시 고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마무리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